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하룻밤에 자고 나니까 확 달라진 분위기, 좀 얼떨떨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럴 때 정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또 궁금한데요. 오늘 NH투자증권의 김영한 투자전략 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가 10월 달에 7.7% 올랐다. 예.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은 전달보다는 이게 확 꺾였다는 것이 아주 시장에 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확실히 추세적으로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근원 물가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톤다운이 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되게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연준은 인플레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12월 달에 0.5%포인트 인상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겠죠. 다만 75bp 인상 확률은 확실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음 달 물가 지표까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좋게 나온다면은 50bp를 올리더라도 그 이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톤다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요 최근 이틀 사이에 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서 공화당이 압승이 아니라 신승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시장에 실망하더니 CPI 보고서 완전히 또 급반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쪽 다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승을 했다는 게 처음에는 공화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큰 기대를 했었던 건데 생각해 보면은 여튼 의회가 쪼개진다라고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책 동력 자체는 이제는 밀고 가는 것보다는 협치가 필요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럼 협치가 필요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라던가 기업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는 압승이 아니라 신승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해석이 되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일 수 있죠. 공화당이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됐으면은 IRA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동맹국 우호적으로 재검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라는 점은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요인.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에는 좋겠지만 여타 신흥국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자 물가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압력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양쪽 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전략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군요. 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IRA 인플레 감축법 이 추진력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신승이라도 신승은 신승이니까 이긴 건 이긴 거니까요.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어떤 요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했냐에 대한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꼽혔고요. 두 번째가 그 낙태 권리에 대한 폐지 부분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낙태권이 폐지된 게 올해 6월 달이었는데 이 결정에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게 지난번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했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많이 표결을 하면서였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민주당 정책에 아주 적대적이고 공화당에 아주 우호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줄 건 내주고 얻을 건 얻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면은 IRA 법안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가지는 의미,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물건을 생산하게 만들고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이 고용하도록 만들고 반면에 중국의 기술적으로 따라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뿌리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미국 국민들이 아주 IRA를 싫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공청회를 열어서 바꿀 걸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이 좀 후퇴화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민주당이 원래 의도하던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아쉽지만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 순매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순매수는 세 가지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의 산업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살 만한 상황이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원달러 환율을 감안했을 때 한국 주식들이 싸져 있고 이 분야들이 글로벌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국 특히 점유율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고 네. 그런데 가격은 싸져 있고 다음 단계에서 뭐 다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전기차로의 전환 같은 것들이 더 진행이 되면은 여기서 분명히 빚을 볼 분야들이니까 싸졌을 때 사주자는 논리가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윗단계로 보면은 지금은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에 한국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한 5조 원 이상 샀는데 네. 그 배경이 최근에 뭐 시진핑 3기 연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이런 과정들에서 중국 주식을 줄이고 한국 주식 사자라는 논리가 외국인 특히 연기금증들을 중심으로 예.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고 이럴 때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산다는 건 타당한 얘기죠.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연기금들이 정말로 전술적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거냐,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거냐라고 따지면은 전략적으로 중국 비중을 줄인다는 증거는 아직 뚜렷하진 않아요. 네. 그 얘기는 이게 추세적인 그 정도는 조금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중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팔고 한국을 사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중국이 충분히 싸졌다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전술적인 자산 배분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에 10월 이후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주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 윗단계로 가면은 과연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할까? 주식 내에서도 신흥국 주식을 사고 싶어 할까라는 차원으로 보자면 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은 글로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로 가는 구간인데 네. 경기가 돌아서는 때가 돼야지 외국인들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지속력에 대해서는 길게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IRA 법안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한테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은 2차 전지나 반도체 기업한테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들이 반도체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네옴시티입니다. 뭐 연일 화제고 그 아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초거대 친환경 도시 건설 프로젝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6년에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였고요. 사우디가 아무래도 석유 기반으로 산업이 돌아가는 네. 나라다 보니까 향후에 장기적으로 탈탄소 전략이 취해지는 가운데 에너지 이외 다른 분야로 조금 경쟁력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구상에서 나온 거고, 뭐 두바이 같은 경우가 좀 롤모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우디는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나 이런 게 월등하게 크다 보니까 훨씬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총 규모는 8천억 달러가 넘는 예. 규모고요. 그 중에 제일 단일 건으로 제일 큰 투자 건이 네옴시티라는 건데 이것만 해도 5천억 달러 정도가 네.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던 게 완전히 초기 단계, 설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 거냐라는 걸 검토하기 때문이었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본격적인 수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건설이나 뭐 플랜트나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서 수주 경쟁들이 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수주에서 한 1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체 5천억 규모에서 보면은 2% 정도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건은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전에 그 야마니 석유상인가요? 사우디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석기 시대가 끝난 거는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했듯이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도 석유가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산유국들이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게 석유 이후를 내다보는 이런 프로젝트는 아주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유망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건설업일 텐데 네. 지금 실제로 수주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한국 건설과 해외 건설이라는 것도 섞여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 네옴시티라는 거는 좀 특수 건설에 가까운 분야라서 이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를 얼마나 잘 쌓아가는지가 앞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타 인프라 분야 중에서는 전력망 인프라라든가 네. 아니면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옴시티가 원래 애초에 방향 자체는 전체 100% 친환경으로 건설 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를 다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사막에다가 건설한 태양광 패널들이 먼지가 쌓이고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만 잘 돌아가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의지에 따라서 돌릴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면 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 방한 같은 걸로 기대감이 높지만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천억 달러 중에 이제 130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이제 지속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2050년까지 글로벌로 탈탄소 전략을 취하고 있고 여기서 사우디 입장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런 시크릿컬 분야들이 마찬가지지만은 경기가 좋고 돈을 잘 벌고 있을 때와 경기가 안 좋고 돈을 못 벌고 있을 때 온도차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 등락도 커질 수가 있겠죠. 유가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상품이고 그 유가의 가격에 따라서 사우디의 수익성이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그런 사이클의 등락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올 미래고 여기에 따른 궁극적인 성장성이라는 건 이미 확보돼 있다.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12월 FOMC에서는 0.5%포인트 인상 얘기를 하셔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조절된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금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가요? 분명히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그러면은 이 기대감은 짧게 보면은 다음 달 물가지표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그리고 그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더 지속될지 아닐지는 판가름이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적어도 시중금리가 먼저 정책금리를 선반영해가지고 하향 안정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한국의 성장주들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조금 밀어올리자라는 의지들은 분명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분야들, 인터넷 플랫폼이라던가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성장주도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는 분야 어떤 업종입니까? 저는 헬스케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헬스케어 산업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201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헬스케어가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신약 개발에서부터였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빛을 발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유럽 시장에 그 최초 신약들이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이게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를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미국의 주요 특허약들의 만료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전환이 예정이 돼 있는데 분명히 한국 기업들도 여기 대응해가지고 그런 약들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기회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이 확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한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